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데 인사조직론은 유능함과 무능함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은 좁아서 제가 못했는데 결과를 보는 겁니다. 윤석열은 검사 생활하면서 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윤석열이 뭔가를 사회에 공헌한 것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업데이트할 겁니다. 윤석열은 검사 생활하면서 완전히 이 사회를 거꾸로 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부산저축은행, 그 다음에 이명박, 다스가 이명박 건이 아니냐? 이거 거짓말로 수사했습니다. 그죠? 겉에 확 드러난 것만 해도 그래요. 엄청난 거죠. 자기가 수사해서 이명박은 다스과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놓고 5년 후에 이명박은 다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다시 수사하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내가 그래서 이놈들을 언젠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회가 이제 온 겁니다. 내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싸발라서 윤석열이 손댄 수사는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따라다니던 놈들, 그놈들도 함께 공범으로 다 쳐넣어야 됩니다. 결과가 뭐냐? 이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은 아까 얘기했던 거 성남시의 복지 삼성 세트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업에서 받아낸 이익을 성남시에게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되었을 때도 곧바로 전국 도정 평가에서 1위를 해요. 김문수와 남경필이 하던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됩니다. 놀랍죠. 이 사회적 성취, 더군다나 박근혜를 저작거리 아녀자에게 국정을 하도록 농단한 박근혜를 물러나라고 청계천변에서 얘기한 그 감동적인 외침,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주면 평소의 생각을 그대로 뿜어내는 겁니다.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국민 대행진 대회에 나와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하는 연설은 원고 없이 하는데 한자도 뺄 것이 없어요. 평소에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성취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측정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사회적 성취로 볼 것이냐. 이것은 이 인사조직론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근본을 뭐라고 하느냐? 인간은 영혼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려는 실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이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우리 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위대한 가르침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이 되라 하는 인류 문명사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가르침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면 우리의 뇌가 다 골라서 중요한 것들은 다 어디로 내려간다고? 우리 이 밑에 무의식의 세계로 내려간단 말이죠.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로 자동 메커니즘이 되도록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대한 가르침의 기억이 무의식에 저장되기만 하면 그것이 자동 메커니즘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저것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저것이 옳은지 그른지, 선인지 악인지, 아름다움인지 추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자동 메커니즘으로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무의식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무의식의 자동 메커니즘에서 움직여요. 인류가 남겨놓은 그 위대한 가르침이 무의식에 저장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잡동사니, 더럽고 지저분한 잡동사니만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애들은 무속에 심취하게 됩니다. 무속이 무당이 하는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문적 소양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학문적 소양은 기초적으로는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류 문명사를 쭉 훑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아는 거죠. 그래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평가해야 할 때 이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무슨 말을 했는지,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썼는지를 오늘 조사한 거예요. 그때 오늘 신년 인사차 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가르침의 기억을 우리 내면에 저장해 놓고 있는 사람들, 온 근육 세포에 다 스며들어 있는 그 위대한 가르침의 기억들이 비전과 전략과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그 조직의 책임을 맡으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신뢰를 확보하는 거죠. 희망을 공유하는 거고 다노의 경영 시스템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죠. 그런데 내란을 일으킨 이 쥐새끼들은 어둠의 세력으로 이런 것을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이 바로 이런 애들입니다. 내가 쥐새끼라고 말했던 바로 얘네들. 지금 한덕수와 최상목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최상목에 관한 얘기를 잠시 또 하겠습니다. 추경호, 권성동, 지금 권영세 이 쥐새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얘네들은 누군가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이 있어요. 이재명은 누구를 함부로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죄를 졌으면 그걸 밝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수하거나 안갚음하지 않아요. 그 성품이 그래요. 왜 안갚음합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이 어떻게 해왔는지만 보면 압니다. 여기 있는 요놈들, 여기 이름 써있는 이거 20몇 명인데 이놈들은 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그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모를 파악하는 한 사회학자가 쓴 글을 소개합니다. 신진욱 교수인데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독일에서 베를린 자유대학, 그러니까 프라이어 유니버시티 베를린이라는 자유대학에서 사회학으로 정치사회학이라는 전공이 있나 봅니다. 그 한겨레 신문 오늘자에 아주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이런 사회학자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아래 악의 빙산을 보라. 그래서 큰 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빙산에 지금 악의 빙산이 있는데 윤석열은 단 뾰족하게 겉에 나와 있는
이 겉에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지. 이 하부에 엄청난 빙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공포 정치와 전쟁 국가를 세우려 한 무시무시한 시도가 윤석열이라는 나쁜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일어날 수는 없다. 당연하죠. 그걸 떠받쳐주는 이 쥐새끼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해수면 위로 솟은 얼음 송곳이라면 그 아래에는 수많은 군 장성과 장교, 정부 관료, 정치인, 검경 및 국정원 수뇌부, 극우 유튜버와 목사, 광신적 추종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악의 빙산이 있다. 이 칼럼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2.3 쿠데타 이후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국회 증언 및 수사로 드러난 사실과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12.3 내란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운명의 도움과 시민들의 용기로 가까스로 모면한 것이 단지 일시적 계엄이 아니라 잔혹한 테러였다는 것이다. 도끼로 문을 찢고 총으로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명령, 군 체포조가 소지한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고문도구, 그리고 정치인, 판사, 언론인, 종교인, 노조 지도자들을 수거, 처리, 사살한다는 작전 계획은 한국 현대사를 피로 물들인 국가폭력의 규환을 뜻했다. 내란 세력이 계획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선관위원 고문, 부정선거 선포, 국회 해산, 독재의 수립이 완료되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것 같은 공포의 감옥 안에 살고 있을 것이다. 계엄 뒤 밝혀진 또 하나의 중대한 사실은 위와 같은 대내적 독재 수립 계획이 대외적 전쟁 도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 독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에 수차례 군사적 도발을 했으며 심지어 국내 공항과 미군 기지의 북한 소행으로 위장한 테러 계획까지 세웠다는 증언이 나왔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군사 도발을 자행하는 깡패 국가로 전락하여 국제적 리스크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우려해야 한다. 그동안 극우 세력은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한국이 북한의 핵 조종국이 될 거라는 협박으로 윤 정권이 독재화를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는 북핵 위험 못지않게 한국이 3차 대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위험 역시 크다고 인지하게 됐다. 이처럼 공포정치와 전쟁 국가를 세우려 한 무시무시한 시도가 윤석열이라는 나쁜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 윤석열이 해수면 위로 솟은 얼음 송곳이라면 그 아래에는 수많은 군 장성과 장교, 정부 강요, 정치인, 검경 및 국정원 수뇌부, 극우 유튜버와 목사, 광신적 추종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악의 빙산이 있다. 그것의 한 축은 국가기관과 정당의 부패한 엘리트 집단이다. 중요합니다. 그 한 축이 부패한 엘리트 집단이라는 거예요. 12.3 쿠데타와 그 이후 상황에서 놀라운 사실은 군과 검경, 국정원 지도부의 수많은 인물이 내란을 공모 실행했으며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도 내란에 동조하여 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는 거대한 폭력 조직, 범죄 조직이 되었고 국민은 그 인질로 잡혀 있다. 그래서 국민은 법을 지키려면 그들의 파렴치함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들을 징벌하려면 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공포 정치와 전쟁 국가를 세우려 한 무시무시한 시도가 윤석열이라는 나쁜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 이거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한 축은 다른 한 축, 세 번째 문단을 봅시다. 다른 한 축은 극우 단체와 거기에 연계된 사회 각계 엘리트 집단이다. 사회 각계 엘리트 집단, 극우 단체들 이런 거죠. 거기에 무엇보다도 극우 개신교 세력과 반공 이념 우익 엘리트 단체들이 포함된다. 극우하면 사람들이 보통 집회에서 극언을 쏟아내는 정광훈 목사, 아멘 할렐루야 외치며 호응하는 신도, 선글라스와 군복 차림의 노인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많은 극우 단체의 임원, 발기인은 전 현직 총리, 장차관, 군장선, 판검사, 교수, 언론인이다. 이들은 국가 조직과
정치 권력에 깊숙이 들어가기도 하며 후방 지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 12.3 쿠데타에 나타난 테러 독재 구상과 대북 전쟁 도발은 윤석열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위와 같은 거대한 극우 냉전 독재 세력의 사회적 하부 구조를 윤석열 정권이 당, 정, 군, 검, 경 지도부가 극한까지 응축시킨 결정체였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줄을 이번에 처음 저도 알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병들었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더욱 제가 힘을 내서 이런 극우 세력을 이 땅에서 쪼그라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됐죠. 역으로 윤석열을 지키러 국민의힘과 극우단체, 대형교회 목사들이 결집하는 이유 역시 이 우둔하고 광폭한 술꾼을 추앙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그들의 이익과 욕망을 실현해 주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니야, 이들도. 왜냐하면 윤석열이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실현시켜 주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거의 같은 생각을 지금 이 신진우 교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정부 정당 사회에 포진한 극우 엘리트 세력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윤석열 탄핵과 내란 세력의 사법 처리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이 교착 상태가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날지 가늠할 수 없기에 대한민국은 운명의 갈림길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내란 세력이 완전히 처벌된다면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말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재공고화와 국제사회의 재평가를 위한 노력을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그는 거듭 독재화와 전쟁 도발을 꾀할 것이다. 이 절체절명의 기로에서 사태가 불행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야당과 수사 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단지 탄핵, 조기 대선, 정권 교체로 이어진 2016년, 17년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극우의 하부 구조를 깰 수 있는 힘은 그들의 차별과 폭력에 의해 고통받고 지워진 존재들의 지워진 존재 말이죠. erased 존재들, 그 지워진 존재들의 행동과 연대에서만 나올 수 있다. 연대라 그러니까 자꾸 처음에는 연대 사람들이 해서 그 연세대학을 말하나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연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진짜 연대하는 거죠. 다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트워크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라는 말을 그래서 그냥 연대라고 하지 말고 그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술 처먹는 하마 감빵 소장님 더 탐사 시절 강의하신 거 잘 보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이 개헌 어쩌고 하면서 이제 나타났어. 그래요? 이낙연이 또 나타났습니까? 나 이낙연은 찌그러진 줄 알았는데 이낙연이 또 나타난 모양이네. 4년 중임제 개헌 어쩌고 하면서요. 이 부분 한번 분석하셔서 알려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하마 새끼하고 동갑이네요. 네, 60년 생이시로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찌그러진 줄 알았는데 또 기회가 자기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낙연이. 보겠습니다. 자, 계속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의 투쟁에서 시민들은 행동에서 희망이 생겨나며 연대에서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 싸움은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시리도록 구체적인 생존과 존엄의 문제다.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것을 통해서만 지켜낼 수 있기에, 그리고 독재는 사회의 힘없는 이들을 가장 가혹하게 희생시킬 것이기에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지향은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실업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자, 청년, 학생, 군사 독재를 겪은 부모 세대를 이어주는 고리가 되어주고 있다. 계엄 이후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얻기도 했다.
이 나라의 국가기관과 엘리트 집단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각성하게 되었고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겸허히 성찰하게 되었으며 그런 현실과 싸우며 연대하는 공동체가 생겨났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과 평화를 염원하는 세력이 압도적 다수임을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 이 고비를 잘 극복한다면 지금의 국난은 더 나은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낙관의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엄을 지키려는 절박함 때문에 싸우고 그 싸움이 희망의 틈새를 만들어낸다. 2024년은 어둑한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던 한 해였다. 2025년에는 우리가 악의 빙산을 깨뜨리는 수천 개의 빛이 되자. 이렇게 칼럼을 끝납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많이 읽을수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문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문명사를, 거대한 문명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 방법은 문헌을 많이 읽는 거죠. 이 방법은 절대적입니다. 강의를 들은다고 해서 그 강의가 머릿속에 뇌리에 남는 것은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한 10%도 안 될 겁니다. 10%도. 그 책을 읽어야 많은 것이 내 머리에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내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인간은 읽는 것만큼, 그러니까 위대한 가르침을 내 속에 기억시키는 것만큼 인간은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